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사스, 에볼라, 메르스 진짜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름인데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등장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과학톡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정체불명 바이러스와의 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람과 동물의 공통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네, 지난 가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슈가 됐었죠. 생소하기도 하고 또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종 바이러스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고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계속 돌고 있던 그 동물원성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을 걸쳐서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올해 한국에서 이제 발병하게 된 거죠. 바이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이러스 하면 사실 좀 무시무시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 다루는 게 이제 뭐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 다 이게 죽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좀비 바이러스 네, 이런 것들이 좀 무시무시하죠. 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약간 공포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오지 탐험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 마을에서 그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공포심이 더 많이 들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돼지열병 같이 인간 사회에 퍼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바이러스 하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생각도 나거든요. 그래서 막 랜섬웨어 같은 것도 돼지열병 바이러스 물론 다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바이러스라는 거는 되게 좀 위협의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바이러스가 지구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또 정확히 바이러스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류가 생기기 전에 네. 먼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바로는 4만 년 전에 빙하 안에서도 바이러스,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을 다 이제 분쇄하고 다시 그게 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오염된 물질을 바다에다가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그게 다시 정화되는 이유는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 유기물을 다 다시 이제 파괴하고 다시 이제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의 기원은 사실 인류보다 먼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어떤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자기의 유전차가 있기 때문에 증식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숙주세포,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에 기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무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이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균이나 다른 생명체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생물과 생물 중간에 있는 어떤 애매한 자리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어쩌면 융합형 존재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박테리오파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미학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박테리오파지가 없었으면 네네. 지구는 벌써 네. 오염돼서 네. 이미 다 썩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훌륭한 바이러스도 있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심을 자아내는데 이 바이러스와 뭐 풍토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 이런 것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바이러스는 새롭게 생겨난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만 돌고 있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저희 이제 뭐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인류 사회가 농경 사회를 지나면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게 됐어요. 네.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만 명, 50만 명 이런 식의 많은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숙주를 감염시키고 지속적으로. 또 네. 증식하고 또 다른 숙주에게 옮겨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농경사회 이전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질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지역에서 작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가 인류가 이제 이렇게 가축을 키우기부터 시작하고 농경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가축에서, 그러니까 동물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낙타에서 넘어왔었고 홍역 바이러스도 소에서 넘어왔던 거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고 농경사회를 진행되면서 동물에서 오는 바이러스들 그러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또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네. 교수님, 과학기술이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이 무서운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무서운 이유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스나 메르스처럼 갑자기 이제 이종간 전파, 예를 들어서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겨갔다거나 이제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넘어왔다거나 박쥐에서 사람으로 넘어왔다거나 예측할 수 없이 넘어와서 우리가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발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신도 못 만들고 있었고 진단 시스템도 없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럼 혹시 상태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가장 가까운 사례는 스페인 독감이에요. 1918년도 그때 발병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망자만 한 4천만 명 될 거예요. 거의 4천만 명요? 예, 세계 대전 때문에 이제 사망한 숫자만큼이나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게 이제 첫 인류가 겪게 된 가장 큰 어떤 대재앙이었죠. 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즈텍 문명이 그 천연두 때문에 이제 멸망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명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역사 사례가 있었죠. 그 제레드 다이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인류의 어떤 그 뭐 문명 발달사를 저해하는 이 요인으로 총균 예. 균이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원시 부족 사회에 네. 있는 분들은 지금도 되게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지금 최근 14년도에 발견했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도 네. 마찬가지죠. 그 서아프리카에서 발병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밀림이 이제 계속 네, 그렇죠.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밀림에서 살고 있었던 박쥐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박쥐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주변 부족들에게 전파가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지일 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가 진짜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또 인간과 그리고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수공통 바이러스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인수공통 바이러스성 질병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동물에서만 발병됐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에만 있는 질병이니까 사람한테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게 갑자기 넘어오니까 이제 동물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축종이구나. 어떤 복원에 있어서 사람도 동물한테도 이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 바이러스 하시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인수공통 전염병,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이제 질병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동물에서 발병되는 모든 질병은 사람한테 올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호스트를 나누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뭐 박쥐에서만 돌던 바이러스. 근데 박쥐에서는 어떤 임상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 걸 우리 스테이블 호스트라고 해요. 되게 자연 숙주이기도 하고요. 마치 이제 야생조류 철새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듯이. 그러다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른 호스트, 그러니까 다른 숙주들, 뭐 이볼빙 호스트, 엔드 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돼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닭이나 오리일 수도 있어요. 야생조류한테 넘어오는. 그래서 원래는 야생조류, 스테이블 호스트, 자연 숙주에서는 임상 증상이 없다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가금류에 넘어오면 다 이제 폐사가 일으키거나 사람도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종간 전파, 그러니까 인수공통 질병 이런 것들은 어떤 종간 전파, 이종간 감염시키면서 어떤 병원성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공통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포커싱을 맞춰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방비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이 인수공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상 증상이 나타나야만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구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임상 증상이 발견된 다음에 이제 이미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다 네. 몸 안에서 증식이 다 된 상태고 이제 분비하기 시작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때는 이제 사실 방역이나 검역 그리고 보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늦은 상태죠. 이미 벌써 주변에 많이 오염을 시킨 상태니까요. 그래서 많이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파트는 신속 진단,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먼저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을 빨리 한다거나 지금 진단 시스템이 꽤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체를 확보하고 보건당국에 보내는 그 며칠의 소요가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바로바로 증상이 하루라도 빨리 거의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인수공통 바이러스 그 백신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수공통 질병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이제 메르스가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백신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생독 백신도 있고 사독 백신,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해서 어떤 바이러스의 어느 한 조각 부분만 떼어내서 그거를 백신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뭐 DNA 백신, 뭐 다양합니다. 백신들이 많고 많은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많이 들어간 백신도 많이 제조되고 있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개발이 완성된 메르스 백신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을 제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필요해요. 백신을 다 만들고 이 백신에 대해서 효능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백신을 효능 평가를 하려면 그 감염된 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은 환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HIV, 뭐 에이즈나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가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개발하면 이렇게 임상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효능 평가를. 네. 근데 이런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효능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일 수도 있는데 환자가 많이 없다는 거 지금 현재. 네. 예,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바이러스도 혹시 이 백신에 대응해서 진화를 하게 되나요? 백신을 하게 되면 백신 프레셔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백신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외부의 어떤 안 좋은 적이 생긴 거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변이해서 이 백신을 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땐 진화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어떤 생존? 그렇죠. 생존일 수 있다. 생존일 수도 있고요. 네. 바이러스가 이제 실수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쿼시스피시즈라고 표현을 해요. 혼합종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시퀀스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바이러스도.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뭐 백신을 맞아서 그 백신에 맞는 그 몇 개의 주가 증식을 못 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혼합된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만 살아남겠죠. 그럼 또 여기서 백신을 또 개발했을 때 또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만 또 있고요. 네. 교수님, 그 인간에게 가장 위협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 백신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인간에게 가장 위협이 될 만한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대응이 제일 안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일 것 같아요. 예. 바이러스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효율이 있어요. 뭐 다른 얘기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가 감염됐을 때 다른 개체에게 감염할 수 있는 효율이 70이에요.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뭐 3, 4까지 뭐 가긴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로서 굉장히 변이율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유일하게 매년 맞는 백신이잖아요. 네. 그만큼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위험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예요. 유아기 때 뭐 홍역 백신이나 네. 뭐 소아와 백신 이런 거는 어렸을 때 한 번 맞고 평생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합종이 많아서 저희가 매년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변이를 할 때마다 대응할 그런 예.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조해서 뭐 WHO나 뭐 CDC나 이런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남반구에서 미리 그 조사를 해요. 예, 북반구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남반구 겨울철에 철새를 조사를 합니다. 철새 분변을 다 조사해서 올해 유행할 만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미리 선점을 해요. 네. 그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이 틀릴 때도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예측이 틀려서 바이러스 백신이 좀 효과가 많이 낮았었죠. 그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5월경, 뭐 6월경 그런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각국에게 이제 정보를 줍니다. 올해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그럼 이제 여름 동안 각국에서는 백신을 이제 제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월이면 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실수 없이 1년마다 엄청난 많은 수고를 조사를 하시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백신을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듣고 보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쯤 돼서 궁금한 것이 네. 도대체 그럼 박사님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백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 좀 궁금해요. 예. 저는 이제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방역 수의사로 군복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많은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동물병원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각 시군에 이제 파견이 돼서 그쪽 지역의 어떤 산업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 예찰이나 이런 걸 군복무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2009년에 AI가 터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복무 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AI가 터지고 뭐 구제역이 터지니까 좀 더
뭐랄까요, 수의사로서 이런 질병을 뭐 좀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복무 이후에 이제 이쪽 바이러스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교수님께서 말 백신을 만드셨다고. 말 인플루엔자 다들 좀 백신이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서열이 이렇게 이제 절편화된 바이러스예요. 유전자가 절편화됐다는 얘기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같이 감염됐을 때 이 절편끼리 서로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네. 서로 만약에 혼합 감염이 또 일어나면 서로 전파해서요. 네. 그 안에서 같은 사람 안에서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절편화된 바이러스가 이게 조합처럼 이렇게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런 절편 중에 이제 NS 진, non structural 진이라고 해서 그 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한 부위가 결손되면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거를 말에서 분리했거든요. 말에서. 예. 예를 들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다가 이 결손이 일어난 진을 집어넣게 되면 병원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병원성이 떨어지면 그걸 백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독 백신 말고 생독 백신으로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물질이 되는 거죠. 댕기열도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댕기열 바이러스는 국제적으로 많이 뭐 사망자도 많고 해서 백신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출시된 백신은 아마 한 종류밖에 없는데 수십 년 동안 개발해도 잘 안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댕기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효능 평가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동물 모델이 없거든요. 댕기 바이러스는 모기에서 사람한테 감염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백신을 연구하려면 마우스에도 실험을 해봐야 되고요. 뭐 영장류에도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한테 직접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동물 실험이 필요한데 댕기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이 현재 없어요. 인간 말고는. 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우스를 인위적으로 댕기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게끔 유전자 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돼지한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마우스도 그런 모델이 필요하고 사람하고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돼지를 이용해서도 이런 모델 동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그쪽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바이러스 중에서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인류한테 도움이 되거나 또 뭐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가 없거나 아니면 또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에볼라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막 백신 대용으로 개발 같은 게 될까요, 혹시? 먼 미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바이러스를 죽이는 또 바이러스 이런 걸 이제 천적처럼 뭐 네. 만들 수 언젠가는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거에 그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바이러스라는 게 뭐 하루만 해도 변이가 급격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러스를 오늘 감염이 되더라도 내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변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변이를 따라가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원래 좋은 어떤 항바이러스 이런 제를 빨리 개발하거나 천적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발견하면 좋겠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에는 사실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이렇게 많이 확산돼가지고 예, 예. 실제로 이제 뭐 집에서 뭐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뭐 이구아나, 네. 뭐 새, 뭐 심지어 박쥐 뭐 이런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가정에서 다양한 동물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는가요? 지금 정말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일 인수공통 질병을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가 원헬스입니다. 원헬스. 그러니까 사람, 동물, 환경 모든 걸 다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하나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동물 예를 들어 가금류, 돼지, 소 이런 것들은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모니터링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종사자분들까지 어떤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GPS가 다 저기 장착이 돼 있고요, 차량에. 그래서 모든 역학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반려동물 쪽은 그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현재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는지도 통계치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서울 시내나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을 보면 애견 카페가 많이 생겼거든요. 부엉이 카페도 있고요. 뭐 파충류도 많이, 어린아이들이 파충류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네. 뭐 애견 카페는 워낙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거나 어떤 추적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인수공통 질병에서 가장 지금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반려동물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공통 질병 중에 이런 특히 가축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뭐 살처분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방역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인지라 하게 되고 나면 이제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처분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때 AI 터졌을 때 살처분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살처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이제 백신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예방, 사후 처리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백신을 만들어서 발병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터진 이유는 아직 좋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역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은 저희 나라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백신 프레셔가 있어요. 백신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백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진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백신 프레셔에 의한 또 다른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어떤 우려 때문에 다시 백신하기가 정책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특별한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방법은 되게 기본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소독을 잘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농장 내 어떤 그 프로토콜을 잘 따라서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소독을 잘한다거나, 뭐 농장 관계자분들의 어떤 기구나 옷 이런 것도 잘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백신 빨리 연구해서 이제 예방을 목적으로 빨리 연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도 이제 게놈 유전자 프로젝트라 해서 유전자 지도를 막 그리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바이러스 지도 같은 것도 혹시 계보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바이러스 연구를 하면 개통수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어디가 조상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레트로스펙트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시점부터 튀어나온지 알게 돼요. 족보를 만드는.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개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개통수를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조류에서 발생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어요. 그거를 계속 뒤로 계속 역학 조사를 해보고 시퀀스 연기 서열을 계속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실제로는 2000년도부터 이미 조류에서 개로 넘어오고 있었던 히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떤 축종에서부터 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분석이 되면 백신 개발에 또 도움이 되겠네요. 뒤로 조사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조사하는 거죠.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측 기술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이제 공학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요즘에 뭐 슈퍼컴퓨터, 그렇죠. 뭐 GPU를 많이 활용한 이런 컴퓨팅, 뭐 딥러닝
이런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런지요? 아, 예, 그럼요. 그런 분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이런 오지에서 네.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환경 샘플을 포집해서 아. 미리 예측한다거나. 왜냐하면 이미 이런 바이러스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노출이 되냐가 문제인데 이런 오지나 이런 다른 사람이 가기 힘든 남극도 있고요. 이런 굉장히 가기 힘든 지역에 로봇을 이용해서 미리 환경 샘플을 포집하고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분석하면 예측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보니까요, 이 진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의 진단 시스템은 조금 느리고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간편하고 좀 빠른 진단 시스템 구축도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간편하고 빠른 진단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바이러스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 분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화공, 뭐 기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지금 같은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서 하는 것보다 네. 이런 소형 기계를 만들어서 그 자리 환자 앞에서 바로 형광으로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육안으로 입자들이 응축돼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다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소형화되고 또 이런 형광을 이용하면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이 키트를 보시면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임신 진단 키트처럼 이렇게 뭐 두 줄이 뜨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뭐 감염병도. 네. 뭐 병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간이 키트로 독감 그 진단하시는 거 그렇죠. 혹시 네, 네, 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육안적으로 밴드를 확인하는 것들은 사실 민감도가 좀 많이 낮아요. 양성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뜰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이도도 낮을 수 있어요. 음성인데 양성으로 뜰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아직 많이 제한적이죠. 네. 하지만 이런 공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형광 같은 경우는 조그만 시그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학과의 어떤 연계, 융합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미래에는 인류가 이렇게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미 그리고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서 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복 감염 형태라고 하시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처럼 항상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바이러스들 뭐 허피스나 레트로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적응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이 바이러스들은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사람한테 적응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항상 같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좋게 작용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 내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잖아요. 세균들이. 근데 이런 유익한 세균들이 우리 몸에 어떤 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바이러스 대해서는 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연구를 다른 외국 기관에서 연구했던 걸 보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관에 있는 육모가 건강하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서 되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도 계속해서 백신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또 과학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향후에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자로서 어떻게 거대한 꿈은 지금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주기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20세기보다는 더 많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이러스들을 다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유니버설 백신이라고 해서 범용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용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타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입 바이러스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용 백신을 많이 연구해서 어떤 사회적인 소모 없이 빨리 이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이러스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바이러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네. 과연 뭐 자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하다가 뭐 괜히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어떤 연구 어떤 환경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뭐 아무리 고병원성 이런 무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런 차폐 시설도 잘 돼 있고 연구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가 어떤 세균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뭐 이제 많이 항생제도 많이 개발됐죠. 그래서 웬만한 내성균 아니면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되는 상태이긴 한데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미래 학생들이 바이러스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뭐 항바이러스제든 백신이든 혹은 진단이든 이런 많은 분야에서 역량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도 많았고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풀렸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세계 곳곳에 로봇을 보내서 이 바이러스가 생길 만한 지역에 로봇을 보내서 이런 샘플을 채취해올 수 있다면 사실 바이러스 연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도 한번 콜라보를 해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분의 콜라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상현 학생 어떠셨어요?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느껴졌는데 역시 여전히 무섭네요. 알고 나니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뭐 자연재해랑 비슷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콜라보를 기대하면서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통 뭔가 백신 접종을 맞는다 그러면 되게 귀찮아잖아요. 예, 뭐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 왜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삶과 어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인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친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